당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자, 청동기는요. 오, 키가 있어요. 아까 제가 신석기 시대 그 키는 농사의 시작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청동기 시대의 키는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계급입니다. 계급. 이게 너무 중요해요. 계급. 예, 계급. 자, 무슨 말이냐면 청동기 시대가 되면 농업기술,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했던 농업기술이 좀 더 발전하는 거예요. 자, 좀 더 발전해가지고 여러분들 드디어 와우! 벼농사가 전개됩니다. 그 한 대에 얼마나 많은 쌀알이 열립니까? 이거는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너무나도 고마운 작물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생산력, 그러니까 뭔가 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잉여 생산물, 남는 게 좀 생긴 거야. 여러분들 많이 갖게 되니까 그 많이 가진 남는 것들을 혼자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남는 게 생기면서 인류는 더욱더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었던 거예요.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방식으로 싸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급이 생긴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지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진 사람은 피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아하. 이러면서 이 계급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으니까 당연히 정착생활을 했으니까 집이 있어야 되겠죠. 이 당시에도 움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움집의 형태는요. 신석시대 움집과 좀 달랐어요. 강가나 해안가의 반지하 형태의 원형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일단 강은 흐릅니다. 이렇게 강은 흐릅니다. 강은 흘러요. 강은 흐르는데 강 쪽으로 쭉 가시면 강 쪽으로 쭉 따라가면 약간 이거 평지가 있고 평지 뒤쪽에 이렇게 구릉, 산 같은 게 있어요. 예, 산 같은 게 있어요. 집은 여기 있습니다. 집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형태냐면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물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물론 이 당시 풍수지리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경험치 속에서 바로 배산임수, 산을 끼고 있고 앞쪽에는 물이 있는 전형적인 지금 농촌 사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농촌 가보세요. 다 이런 형태예요. 뒤쪽에 산이 있고 앞쪽에 강이 흐르고 여기서 농사 짓고 배산임수 형태입니다. 이 모습이 청동기 시대부터 나왔다. 그렇지. 왜냐하면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농사 짓는 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배 형태를 보면 지배 형태가 좀 달라졌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뭐야? 분명히 반지하라고 했는데 거의 지상 가옥화됩니다. 거의 지상 가옥화됩니다. 그래서 화덕도 가운데 쪽이 아니라 한쪽 구석 쪽에 놓게 되니까 위에서 바라보면 단면도가 이렇게 네모난 모양 형태의 화덕이 한쪽 구석에 있는 모습으로 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죽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신 거죠. 자, 여기 이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지라고 하면 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예, 바로 부여의 송곡리 유적지. 예, 그다음에 뭐 여주의 흔암리 유적지가 있는데 저는 거기보다도 이 고창의 청동리 유적지 엄청납니다. 네, 요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부여 송곡리 유적지, 그다음에 고창 유적지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여기 부여 있잖아요. 부여가 어떤 곳이야? 부여는 그렇죠. 바로 백제의 세 번째 수도였습니다. 백제의 첫 번째 수도가 한성, 서울이었고요. 두 번째가 웅진, 공주였고요. 세 번째가 바로 사비, 부여였습니다. 그 부여에 또 바로 청동기 유적지가 있구나. 유명한 부여 송곡리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예, 고창은 전라북도입니다. 고창 유적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유적지라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도구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신석기, 석기, 철기, 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는 뭘로 만들었을까?
자, 요거에서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청동기 시대 농기구는 청동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청동은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농기구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농기구는 무엇으로 만들었다? 여전히 돌로 만들었다. 요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반달 돌칼이라는 겁니다. 특히 요거는요 벼 이삭을 벨 때, 벼 이삭을 벨 때 사용되는 모습이다.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제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벨 때, 벼 이삭을 이렇게 벨 때 마찰력을 줘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반달 돌칼이 있었고요. 민무늬 토기가 청동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신석기 때 이른이 붙으면 신석기, 이른이 빼지만 청동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민무늬 토기인데 민무늬 토기 문제 말 그대로 무늬가 없다는 얘기예요. 민자니까. 자, 그런데 미송리식 토기가 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양 북한 지역에서 발견된 톡인데요. 미송이라는 동네에서 발견된 톡인데 이 톡이 뭐냐면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송리식 토기가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토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뭐니 해도 이 계급사회를 보여주는 청동기가 계급사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역시 고인돌이죠. 역시 고인돌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고인돌은요. 왜 고인돌인지 알아요? 이름? 돌을 이렇게 고여놔서 뭐야 그럼 내가 돌이 되나? 어쨌건 이렇게 돌을 고여놨다 해서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인데 제가 우리 이 남쪽의 이 고인돌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고창 고인돌. 보시면 여러분 이게 제가 청동시대 대표적인 어떤 그 모습이 지금 이런 배산임수의 구릉지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시면은 딱 요 앞에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요 집들이 보이고요. 요 뒤쪽에 산 쪽에 우와 정말 고인돌 떼가 그러니까 일종의 무덤이잖아요 이게요. 이 조상들의 무덤인데 와 어마어마해. 이 산 쪽에 정말 빠글빠글 있어요 고인돌이.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들 제 시간 되시면 고창 고인돌 박물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건 간에요. 자, 이렇게 고인돌이 있는데 이 고인돌은 자, 이 덮개돌,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북방식, 북쪽의 고인돌의 형태고요. 남쪽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얹어놓은 어떤 이런 모습, 여기 밑쪽에 이렇게 돌방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얹어놓은 어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쪽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이 덮개돌의 무게가 200톤이 넘는 게 있어요. 200톤. 200톤이 도대체 몇 명이 끌어야 되는 거야? 와, 수백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끌어야 이 돌이 이동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거는 한 사람의 무덤이라고요. 그죠? 한 사람의 무덤인데 이 어마어마한 수백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되어야만 이 덮개돌을 이동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뒤쪽에 채석장이 있더라고요. 돌을 여기서 딱 떠가지고 이걸 이동해서 여기서 이제 만드는데 어쨌건 여러분들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된다. 이게 바로 계급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배자야 지배자. 이 지배자의 무덤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가지고 이 고인돌을 만들고 있다. 아하! 그래서 바로 이 고인돌은 계급사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이고 또 계급사회를 보여주는 대표 특징이 뭐냐면 번쩍번쩍 비싼 거 명품 비파형 동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파처럼 모양이 생겼다. 비파의 음악처럼 악기처럼 생겼다 해서 비파형 동검인데요. 이것도 역시 계급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야말로 정말 군장국가, 청동기, 계급사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근거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을 통해 가지고 이 무덤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돌널 무덤이라는 것도 있어요. 돌널 무덤 뭐냐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잖아요. 땅을 이렇게 파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깔아요. 이렇게 돌을 깔아. 돌로 쉽게 얘기하면 돌로 관을 만든 거예요. 돌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돌널 무덤. 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로 만든 관. 요즘은 이제 관하면 이제 나무로 짜잖아요. 지금은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돌로도 관을 짜가지고 여기다 사람을 그냥 안치시키는 돌널 무덤. 하여튼 이 청동기 시대는 돌이 많았나 봐. 그래서 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많이 만들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만들면 여러분들 이 동물들의 어떤
이후에 이게 시신들이 헤쳐지지 않겠죠. 예, 그런 것들을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인돌과 돌널 무덤이 청동기 시대에 유행했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파형 동검도 있고요. 또 있지. 거울 번쩍이는 거. 저도 지금 번쩍이고 있잖아요. 번쩍여야 사람들이 이게 주목을 하거든. 바로 거친 무늬 거울. 이 당시에 그 기술은요. 만들는데 아직까지 그 무늬가 좀 거칠었어.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이 이 당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있잖아요.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은요. 이제 배울 거예요. 봐봐. 여기가 지금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겼다면서 그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그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가 청동기를 배경으로 나온다고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죠? 청동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국가가 바로 단군이 세운 조선이란 나라예요. 단군이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는 여기다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 옛날 조선에서 고조선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죠. 원래 이름은 조선이에요. 그래서 고조선을 보여주는 문화범위. 그 근거가 바로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고조선이 있는 그 지역이라고 추정하는 곳에서 바로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아하, 청동기 시대의 키워드는 계급이네. 계급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고인돌, 비파형 동검, 국가. 이게 또 이제 국가도 이제 연결되잖아요. 지금 이 계급이란 거에 의해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 연결되잖아요. 그죠? 자, 다음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 다음은 바로 철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철기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볼게요. 자, 철기 시대는 여러분들 사실 이 앞에 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철기 시대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청동기가 쭉 가서 사실 여기서 이제 잘려가지고 이 철기가 나오는 건데 이 청동기가 계속 가요. 그래서 뒤쪽을 후기 청동기, 그러니까 이 앞쪽을 초기 청동기, 뒤쪽을 이제 후기 청동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후기 청동기라는 표현보다는 이 시대가 지금 철기 시대랑 겹쳐요. 겹쳐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겹쳐요. 겹쳐서 이 시대를 후기 청동기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초기 철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면 초기 철기 시대는 여전히 청동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이제 혼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고학적 성과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에 이제 동검이라는 게 나와요. 선생님, 근데 분명히 아까 저기 청동기 시대 때 비파형 동검은 이해했는데요. 왜 철기 시대 때 왜 동검이 또 나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고고학적인 어떤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자, 이 당시 농기구는요, 네, 당연히 철제 농기구입니다. 자, 어쨌건 이런 게 있고요. 이 당시 이제 무덤을 보면은, 요때부터 이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여전히 도래 시대였어요. 그죠? 근데 이 당시 시대가 되면은 이제 서서히 돌 말고 나무로 만든 무덤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이 널이 뭐냐면 관이잖아요. 근데 아까는 제가 앞에 청동기 돌널이라 그랬잖아요. 돌로 만든 관. 근데 이제는 나무로 만든 관. 게다가 관을 하나 더 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관이 있잖아요. 관이 있어요. 이게 널 무덤이야. 널 무덤인데 여기다가 덧널 무덤이야. 널을 하나 더 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큰 나무관, 더 큰 나무관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덧널이에요. 이게 덧널. 이게 덧널이에요. 더 큰 나무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관을 넣고 공간이 좀 비죠. 여기는 뭐 부장품들, 뭐 그릇 같은 거, 뭐 이런 부장품들까지 같이 넣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덧널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덧널 무덤도 있고요. 또 이 독특한 무덤인데 동무덤은 뭐냐면 이렇게 무덤 있잖아요. 저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항아리를 또 이렇게 넣어요. 두 개의 항아리를. 그래서 사람을 뭐 이렇게 누이는 거예요. 이게 겹치는 거예요. 사람을 누인 다음에 항아리 두 개를 겹치는, 이걸 동무덤이라고 그래요. 동무덤. 항아리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거. 철기 시대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런 무덤 형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 철기 시대, 초기 철기만 해도 여전히 동검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등장한 동검은 뭐냐면 아까 그 청동기 시대는 비파형 동검이었습니다. 그죠? 철기 시대, 특히 초기 철기 시대에 나온 동검은요. 바로 이
세형 동검이라는 거예요. 세는 뭐냐면 가늘새예요. 아주 뾰족하게 가느다란 형태의 동검이다 라는 건데 이 세형 동검에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지도 보여드렸지만 비파형 동검이 또 고인돌이 분포되는 그 지역은 주로 만주 지역과 북한 쪽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고조선의 그 문화범위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비파형 동검과 달리 이 세형 동검은 한반도 안에서만 집중적으로 발견돼요. 그래서 세형 동검을 뭐라고 하냐면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다.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이런 동검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바로 아니 동을 녹여가지고 틀에다가 부어서 그 본을 뜨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그 본을 뜨는 그릇이 필요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푸집이라 그래요. 거푸집.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는 거푸집이 없었나요? 청동기 시대 비파형 동검이 있는데 왜 거푸집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지. 그런데 청동기 시대 거푸집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세형 동검 나오면 무조건 거푸집은 그냥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거푸집이 있어야 동검을 만들지. 그죠? 그리고 기술 발달했어. 자, 거친 무늬 거울이 청동기 시대 문화유산이 있다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니 자 구석기도 뗀석기 거칠거칠, 신석기 번들번들, 간석기 오듯이 청동기 거친 무늬 거울 거칠거칠 이 철기시로 왔으니까 좀 더 기술이 세련됐겠죠. 반질반질. 바로 그래서 잔무늬 거울. 이 잔무늬 거울의 그 디자인을 보면요, 여러분들 와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할 정도로 정말로 정교하게 만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이 바로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특히 언제부터 그럼 우린 중국과 이런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걸까? 그게 언제부터냐면 철기 시대부터예요. 이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동북아의 어떤 그 독자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문화권이 있었어. 중국과의 그 교류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철기 시대 와서 본격적으로 이 중국과의 교류가 이어지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요. 명도전과 오수전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이 명도전과 오수전. 명도전은 뭐냐면 이 칼도자예요. 칼도자. 전이잖아. 전은 돈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칼 모양처럼 생긴 그런 돈이 발견됐는데 이거 중국 화폐예요. 그러니까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명도전과 오수전이 철기시대에 발견되면서 철기시대에 본격적인 중국과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붓도 발견돼요. 붓은 뭐 한자, 글씨 쓸 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붓도 발견된 걸 통해 가지고 아하 중국과의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다.